저는 북한 공군에서 전투기를 몰았던 여성 조종사였습니다. 2013년 장성택 숙청 당시 그 칼날이 우리 집안으로 왔습니다. 대자였던 아버지가 끌려간 후 제가 직접 겪은 북한 군 내부의 잔혹한 현실, 동료들의 외면, 강제 이혼, 맞고 돌아오는 아들, 그리고 5년 뒤 영하 25도의 두만강을 건너야 했던 그 밤. 목숨을 걸고 탈출한 제가 밝히는 충격적인 증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숨겨진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평양 만경대구역 공군 관사촌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대동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말이죠. 제 아버지는 공군 대자였습니다. 우리로 치면 대령쯤 되는 높은 계급이었죠. 어릴 적부터 저는 아버지의 비행복을 보며 자랐고 하늘을 나는 꿈을 꿨습니다. 2000년대 초반 제가 25살 때였습니다. 저는 북에서 몇 안 되는 여자 전투기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미극이라고 우리로 치면 F-15 같은 전투기를 모는 조종사 말입니다. 그때 제 가슴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조국의 하늘을 지킨다는 그 말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6.25 전쟁 때도 공군이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제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명희야, 너는 조국을 지키는 전사다라고요. 평양 관사촌 생활은 괜찮았습니다. 그 시절 북한에서 평양에 산다는 것, 그것도 군관 집안이라는 건 특권이었으니까요. 아파트도 방 3개짜리를 배정받았고 매달 배급도 제때 나왔습니다. 쌀이며 기름이며 일반 주민들은 구경도 못할 것들이었죠. 외화 상점에서 중국산 과자나 러시아산 초콜릿도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기지만 그땐 그게 전부였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남편도 공군이었어요. 정비를 하는 장교였는데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말이죠. 아들도 낳았습니다. 이름을 준혁이라고 지었습니다. 제가 비행복을 입고 출근할 때면 어린 준혁이가 엄마, 비행기 타요? 라고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여웠는지 모릅니다. 학교에 가서도 자랑했다고 하더군요. 우리 엄마는 전투기를 몰아요라고요. 활주로에 서면 가슴이 뛰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귓전을 울리고 조종간을 잡으면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륙할 때 그 느낌, 땅에서 하늘로 솟아오르는 그 순간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구름 위로 올라가면 세상이 다 제 것 같았습니다. 평양 시내가, 대동강이, 저 멀리 묘양산까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나라를, 이 하늘을 내가 지킨다고 말입니다. 훈련은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남자 동료들 사이에서 여자라고 무시당하지 않으려 더 열심히 했습니다. 사격 훈련, 공중 기동, 야간 비행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해냈습니다. 부대에서 표창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당 비서님이 직접 악수를 청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모릅니다. 역시 내 딸이야라며 어깨를 두드리시던 그 손길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녁이면 가족과 함께 밥상을 둘러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에 밥 한 그릇 먹으면 세상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준혁이가 숟가락질을 서툴게 하면서도 맛있어요 라고 하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남편은 신문을 보며 오늘 훈련은 어땠소? 라고 물어보곤 했습니다. 평범하고도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땐 그게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란 게 참 알 수 없는 겁니다. 그 평온했던 날들이 얼마나 갈지 저는 몰랐습니다.
어쩌면 알고 싶지도 않았을 겁니다. 다만 저는 매일 아침 군복을 입고 활주로로 걸어가고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게 제 삶의 전부였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말입니다. 그런데 2013년 그해 겨울이 왔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그 겨울이 말입니다. 2013년 12월 북한 전체가 술렁거렸습니다. 장성택이라는 고위 간부가 숙청당했다는 소식이 퍼졌을 때였습니다. 여러분도 뉴스로 들으셨을 겁니다. 김정은의 고모부였던 그 사람 말입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평양 전체가 공포에 떨기 시작한 게 말이죠. 누가 다음 차례일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칼날이 우리 집안으로 왔습니다. 어느 날 밤 보위부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우리로 치면 국정원 같은 곳인데 그 사람들이 오면 끝입니다. 김대자 동무 같이 가시죠라는 말 한마디에 아버지는 끌려가셨습니다. 저는 그때 부대에 있었고 급히 연락을 받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마루에 주저앉아 우시고 계셨습니다. 명희야, 내 아버지가. 그 말을 끝까지 하지 못하시더군요.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잘못을 하셨단 말입니까? 평생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인데 전투기 조종사로 시작해서 대자까지 오르신 분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북에서는 이유 같은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찍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파벌이라는 딱지가 붙으면 그게 곧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사흘 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심장마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말입니다. 시신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냥 화장해서 유골함만 돌려받았습니다. 장례식도 제대로 치를 수 없었습니다. 조문객도 올 수 없었고요. 우리 집안이 문제 있는 집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 제사도 제대로 못 지내는 게 얼마나 한이 맺혔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인사하던 이웃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대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못 본 척했습니다. 심지어 같이 비행 훈련을 하던 선배가 김동무 요즘 조심하시오라고 귀띔해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연좌제 때문에 나까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남편의 태도도 변했습니다. 그 착하던 사람이 말입니다. 여보, 당분간 조용히 지냅시다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두려움과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이제 짐이 된 겁니다. 군관의 아내로서 자랑스러웠던 제가 이제는 발목을 잡는 존재가 된 거죠. 그 시절 우리나라도 어려웠지만 이렇게까지 비정하진 않았을 겁니다. 부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정치 담당 부부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김동무, 알다시피 당신 아버지 문제로 당에서 예의주시하고 있소. 당분간 비행은 금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조종사한테 비행을 금지한다는 건 숨을 쉬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활주로도 하늘도 제 삶의 전부였는데 말입니다. 준혁이가 물어봤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산소는 언제 가요? 어린 것이 뭘 알겠습니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산소도 제대로 못 만들었다고, 어디에 묻혔는지도 모른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나중에 가자라고만 했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생각에 미래에 대한 불안에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나날이 수척해지셨습니다. 오빠도 같은 공군이었는데 오빠한테도 압박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족 전체가 하루아침에 반동 가족이 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때 처음 생각했습니다. 내가 믿어왔던 이 체제가 정말 옳은 건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시련이 앞에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2014년 봄 발령이 났습니다. 평양에서 강원도 산골 공군기지로 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좌천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좌천이었죠. 평양에서 지방으로 간다는 건, 그것도 산골 오지로 간다는 건 끝났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명령은 명령이니까요. 준혁이를 데리고 짐을 쌌습니다. 어머니는 배웅도 제대로 못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연좌제에 더 걸릴까봐 두려워하셨던 겁니다. 강원도 기지는 평양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산속이었습니다. 겨울엔 눈이 허리까지 쌓이고 여름엔 장마로 길이 끊기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숙소도 낡았습니다. 방 2개짜리 단층 집인데 벽에 금이 가 있고 겨울엔 바람이 쌩쌩 들어왔습니다. 난방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석탄을 구하려 해도 돈이 없었고 있어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준혁이가 추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비행은 완전히 금지됐습니다. 대신 사무실에서 서류나 정리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전투기 조종사가 말입니다. 하늘을 날던 사람이 책상 앞에 앉아 출석부나 체크하고 훈련 일지나 정리하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동료들도 저를 멀리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다 같이 밥을 먹어도 제 옆자리는 항상 비어 있었습니다. 누구도 반동 가족과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았으니까요. 배급도 끊겼습니다. 평양에선 매달 쌀과 기름이 나왔는데 여기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월급은 나왔지만 북한 돈으로 한 달에 2,000원, 우리 돈으로 치면 몇백 원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그걸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장마당에 나가봤습니다. 우리로 치면 재래시장 같은 곳인데 거기서 쌀 1kg이 5,000원이었습니다. 한 달 월급으로 쌀도 못 사는 겁니다. 옥수수라도 사려고 했는데 그것도 만만찮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 물건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에서 가져온 옷까지, 신발, 심지어 결혼 반지까지 팔았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옥수수를 사서 죽을 끓여 먹었습니다. 하루 한 끼도 힘든 날들이 많았습니다. 준혁이한테 엄마는 배불러 내가 먹으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린 것이 뭘 알겠습니까? 엄마도 먹어요라며 숟가락으로 제 입에 죽을 떠넣어주던 그 모습이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남편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직접 만나지도 않고 편지로 말입니다. 미안하오. 하지만 내 앞길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소. 그 한 줄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아이까지 낳았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이해는 됐습니다. 북에서는 그게 당연한 겁니다. 문제 있는 집안과 연결돼 있으면 자기도 끝장이니까요. 눈물도 안 나오더군요. 그냥 무덤덤하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제일 괴로웠던 건 준혁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애들이 따돌렸습니다. 반동 자식이라고 놀렸다고 합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준혁이가 손을 들어도 시키지 않고 뭘 잘못하면 유난히 크게 혼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맞고 들어왔습니다. 코피가 나고 옷이 찢어진 채로 말입니다. 엄마,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맞아야 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요. 이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문제인 건데 왜 이 어린 것이 고통받아야 합니까? 밤마다 준혁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라고 말했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중학교도 제대로 갈 수 있을까? 대학은 꿈도 못 꿀 테고 직업도 변변한 걸 가질 수 없을 겁니다. 반동 가족이라는 딱지는 평생 따라다닙니다. 3대가 망하는 겁니다. 할아버지 때문에 손자까지 고통받는 거죠. 어머니한테서도 소식이 왔습니다. 오빠가 부대에서 눈치를 보고 있다고, 승진도 막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교원이셨는데 학교에서도 감시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가족 전체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지키려고 했던 조국인가? 평생을 바쳐 충성한 나라가 이렇게 내 가족을 짓밟는 게 맞는가? 하고 말입니다. 추운 겨울밤 준혁이가 잠든 모습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희망이 없다고,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으니까요. 2017년이 되었습니다. 준혁이가 중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준혁이의 성분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군관 자제가 아니라 반동 자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 말은 즉 제대로 된 중학교에는 갈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좋은 학교는 물론이고 평범한 학교조차 받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선생님, 제발 이 아이만은 학교에 보내주십시오. 제가 잘못한 건 없습니다. 이 아이는 더더욱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무, 나도 어쩔 수 없소. 위에서 내려온 지시요. 성분이 나쁜 학생은 받을 수 없다는 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 나라에서 내 아들은 미래가 없구나. 그걸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장마당을 지나갔습니다. 그때 우연히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걸 봤습니다. 뭔가 싶어 다가갔더니 중국에서 넘어온 DVD를 몰래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화면이 작고 흐릿했지만 그 안의 세상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깨끗한 거리, 환한 불빛, 웃으며 걷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그 화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다른 걸까?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준혁이의 잠든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이곳에 두면 이 아이의 인생도 끝이구나. 평생 반동 자식으로 손가락질 받으며 제대로 된 직업도 갖지 못하고 결혼도 제대로 못하고 살아가겠구나. 부모된 마음이면 다 아실 겁니다. 내가 굶어도 자식은 배불리 먹이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내가 아파도 자식은 건강하게 키우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아이만은, 준혁이만은 자유롭게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2018년 여름 중국 접경 지역으로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부대 물자를 조달하러 가는 일이었는데 그때 조선족 상인을 만났습니다. 말을 나누다 보니 그쪽에서 먼저 물어보더군요. 혹시 남쪽으로 갈 생각 없으시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게 함정인가 시험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소. 많은 사람들을 도왔소. 망설였습니다. 정말 오래 망설였습니다. 잡히면 끝입니다. 공개 처형당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준혁이도 끝입니다. 북에 남은 어머니와 오빠도 연좌제로 끌려갈 겁니다. 하지만 이대로 있어도 끝입니다. 천천히 죽어가는 것과
빨리 죽는 것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살 가능성이라도 있지 않을까? 어머니를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평양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마지막 인사는 드려야 했습니다. 늙으신 어머니는 많이 수척해지셨습니다. 엄마, 제가 준혁이 데리고 잠깐 어디 좀 다녀올게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제 눈을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꼭 안아주셨습니다. 아셨던 겁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말입니다. 명희야, 조심해라. 그리고 준혁이 잘 키워라. 그게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제대로 된 산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야산 한 구석에 표시만 해둔 곳이었습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불효녀 명희입니다. 이렇게 떠나게 되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준혁이만은 살려야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지키려 했던 이 나라는 저희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준혁이를 불렀습니다. 준혁아, 엄마랑 멀리 여행 가는 거야. 아주 멀리 힘든 여행이 될 거야. 하지만 엄마를 믿고 따라와 줄 수 있겠니? 12살짜리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저 네, 엄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꼭 지켜줄게. 하지만 제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 무사히 갈 수 있을까? 짐을 쌌습니다. 많이 가져갈 수도 없었습니다. 옷 몇 벌, 준혁이 사진 몇 장, 그리고 돈 조금이 전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습니다. 비록 낡고 추운 집이었지만 준혁이와 함께한 추억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이 땅을 떠나면 언제 다시 올 수 있을까? 아니, 다시는 못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2019년 1월 저는 준혁이 손을 잡고 북쪽 국경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1월 한겨울이었습니다. 양강도 해산 근처까지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기차 안은 얼어붙을 것 같았습니다. 난방도 안 되고 사람들은 꽁꽁 싸매고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추워서 떨었습니다. 제 품에 안고 외투로 감싸줬지만 아이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엄마, 어디 가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조금만 참아, 좋은 데 가는 거야 라고 대답했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해산에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그 조선족 상인이 소개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중국 돈으로 3,000위안, 우리 돈으로 50만 원쯤 했습니다. 제가 가진 돈을 다 털어서 겨우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오늘 밤에 건너야 하오. 달이 없는 밤이라 지금이 기회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준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바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영하 25도였습니다. 손발이 얼어 터질 것 같은 추위였습니다. 6.25 때 피난 가시던 어른들 마음이 이러셨을까 생각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너야 하는 이 심정 말입니다. 브로커가 앞장섰고 저는 준혁이 손을 꼭 잡고 따라갔습니다. 산길을 1시간쯤 걸었습니다. 발이 시려서 감각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얼어붙은 강이었습니다. 달빛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 넓은 강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저쪽이 중국이었습니다. 저쪽만 건너가면 일단은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북한 경비대가 있었습니다. 초소마다 불빛이 보였고 순찰대가 돌고 있었습니다. 잡히면 끝입니다. 총에 맞거나 끌려가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이요. 뛰시오.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준혁이를 업었습니다. 12살 아이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하지만 그때는 힘이 났습니다. 모성이란 게 이런 건가 봅니다. 내 자식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얼어붙은 강 위를 뛰기 시작했습니다. 얼음이 미끄러웠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얼음이 삐걱거렸습니다. 발밑에 얼음이 깨질까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기서 북한 경비대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빛이 저희를 향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칼처럼 어둠을 갈랐습니다. 엄마. 준혁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쉿, 조용히 해야 해. 하지만 이미 들켰습니다. 쏜다. 쏜다. 경비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 탕. 귓전을 때리는 총소리였습니다.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총알이 얼음을 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퍽, 퍽. 바로 옆에서 얼음 조각이 튀었습니다. 하나님, 제발요. 이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입술을 깨물며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도 빌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준혁이만은 지켜주세요. 얼마나 뛰었을까요?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발이 빠졌습니다. 얼음이 깨진 겁니다. 차가운 물이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비명을 참았습니다. 소리 지르면 안 됐습니다. 필사적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다리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준혁이를 더욱 꼭 안고 다시 뛰었습니다. 아이가 제 목을 꽉 껴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곧 다 왔어. 드디어 강 반대편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북한 경비대의 불빛이 강 저편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쫓아오지는 못했습니다. 국경선을 넘을 수 없으니까요. 살았습니다. 일단은 살았습니다. 준혁이를 내려놓고 꼭 안아줬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우리 살았어.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브로커가 재촉했습니다. 빨리 가야 하오. 중국 공안이 올 수도 있소.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걸어야 했습니다. 조선족 마을까지 가야 했습니다. 준혁이 손을 잡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이 너무 시렸습니다. 젖은 신발이 얼어붙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이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작은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조선족이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브로커가 한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고 할머니 한 분이 나왔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같은 말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제야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가 뜨거운 물을 떠다 주셨습니다. 얼른 손발 좀 녹이세요. 동상 걸리겠어요. 준혁이의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옷을 입혔습니다. 아이는 너무 지쳐서 그대로 잠들어 버렸습니다. 아이의 잠든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해냈구나. 이 아이를 데리고 국경을 넘었구나.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여기는 아직 중국이었고 우리의 진짜 목적지는 대한민국이었으니까요. 조선족 할머니 댁에 숨어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70이 넘으신 분이었는데 혼자 사셨습니다. 같은 핏줄이잖아요. 도와드려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방 한 칸을 내주셨는데 좁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마음 편히 잘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도 안전한 곳은 아니었으니까요. 중국에서도 탈북자는 불법입니다. 중국 공안에 잡히면 바로 북송됩니다. 북한으로 강제로 돌려보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정치범 수용소로 가거나 공개 처형당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낮에는 절대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커튼을 치고 불도 켜지 않고 숨죽이며 지냈습니다. 준혁이도 힘들어했습니다. 엄마,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해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장을 봐오셨습니다. 쌀이며 김치며 고기도 조금 사오셨습니다. 많이 드세요. 기운 차려야죠. 할머니가 직접 김치를 담가주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담가주시던 그 맛이었습니다. 한 입 먹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준혁이도 오랜만에 배불리 먹었습니다. 엄마, 맛있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공안 단속이 심해요. 조선족 마을을 자주 돌아다녀요. 여기도 위험할 것 같아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또 떠나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갈 곳도 없고 돈도 거의 바닥났습니다. 막막했습니다. 할머니가 한국 선교사 목사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분이 탈북자들을 많이 도와주셨어요. 한국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대요. 며칠 뒤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젊은 분이었는데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자매님 많이 힘드셨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한국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으로는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태국이나 라오스로 가서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여비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위험했습니다. 중간에 잡히면 모든 게 끝이니까요. 걱정 마세요. 많은 분들이 이 길을 통해 한국에 가셨어요. 자매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할머니가 농장 일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중국 시골의 작은 농장이었는데 일손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신분증 없어도 괜찮아요. 현금으로 줄게요. 농장주가 말했습니다. 탈북자인 걸 아는 것 같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싼 값에 부려먹을 수 있으니까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밭으로 나갔습니다. 옥수수 따고 감자 캐고 풀 뽑고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조종사였던 제가, 전투기를 몰던 제가 이렇게 밭일을 하고 있다니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하지만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준혁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준혁이는 집에서 할머니와 지냈습니다. 학교도 못 가고 친구도 없었습니다. 중국어도 못해서 밖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12살 아이가 하루 종일 방 안에만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일 마치고 돌아오면 준혁이가 창문으로 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언제 한국에 가요? 거기 가면 학교 다닐 수 있어요? 응, 곧 갈 거야. 조금만 더 참자. 석 달이 지났습니다. 품삯을 모아 중국 돈으로 5천 위안쯤 됐습니다. 우리 돈으로 100만 원쯤 되는 돈이었습니다. 목사님께 연락드렸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이제 갈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일정을 잡아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출발합니다. 버스로 곤명까지 가서 거기서 라오스로 넘어갈 겁니다. 긴 여정이 될 겁니다. 준비하세요. 할머니께 작별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할머니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준혁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잘 가거라. 한국 가서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 되는 날이 오면 좋겠구나. 네, 할머니. 꼭 그렇게 될 겁니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피가 흐르는데 이렇게 헤어져야 하다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2019년 5월 준혁이 손을 잡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이번엔 남쪽으로 태국을 향해서였습니다. 긴 버스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며칠이 걸릴지 무사히 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꿈을 향해, 자유라는 희망을 향해 계속 나아가야 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펼쳐지는 중국 땅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한국에 갈 수 있을까? 준혁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우리 꼭 갈 수 있어. 버스는 사흘 밤낮을 달렸습니다. 중국 남쪽 곤명까지 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중국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저와 준혁이만 탈북자였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어를 못하니까요. 혹시라도 들킬까봐 숨죽이고 있어야 했습니다. 준혁이도 알았는지 조용히 있었습니다. 가끔 엄마라고 속삭이면 저는 손가락을 입에 대고 쉬타고 했습니다. 곤명에 도착했습니다. 큰 도시였습니다. 높은 건물들, 자동차들,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목사님이 연결해 주신 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선족 청년이었는데 형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국경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차를 타고 또 몇 시간을 달렸습니다. 산길이었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한참 올라가니 작은 마을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하룻밤 주무세요. 내일 새벽에 국경을 넘을 겁니다. 형님이 말했습니다. 허름한 여관이었습니다. 방에 들어가니 침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준혁이와 함께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라오스로 넘어간다는데 또 국경을 넘어야 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올 때 그 공포가 떠올랐습니다. 준혁이는 제 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만은 지켜주세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형님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출발합니다.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산길이었습니다. 1시간쯤 걸으니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국경이었습니다. 중국과 라오스의 국경선이었습니다. 형님이 철조망 한쪽을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로 기어가세요. 빨리요. 준혁이를 먼저 밀어넣고 저도 기어갔습니다. 철조망에 옷이 걸렸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났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라오스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도 불법 입국자는 잡아가니까요. 저쪽으로 계속 걸으세요. 마을이 나올 겁니다. 거기서 다른 분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형님이 손을 흔들며 돌아갔습니다. 저는 준혁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정글 같은 숲길이었습니다. 벌레가 많았습니다. 더웠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2시간쯤 걸었을까요?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초가집들이 몇 채 있었습니다. 한 집 앞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한국 분들이시죠? 한국말이었습니다. 반가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분은 한국에서 온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태국으로 가야 합니다.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연락할 겁니다. 다시 차를 타고 태국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비교적 쉽게 넘어갔습니다. 목사님이 현지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태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방콕이라는 큰 도시로 갔습니다. 엄청나게 큰 도시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구경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민국으로 가야 했습니다. 태국 이민국 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목사님이 통역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북한에서 온 난민입니다. 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태국 공무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대신 작성해 주셨습니다. 이제 수용소로 가셔야 합니다. 거기서 한국 대사관과 연락이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해요. 수용소였습니다. 감옥 같았습니다. 철창이 있었고 좁은 방에 여러 명이 함께 지냈습니다. 탈북자들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어요? 물어봤습니다. 3달 됐어요. 빨리 나가는 사람은 1달 만에 나가기도 하는데 늦으면 반년도 걸려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준혁이가 힘들어했습니다. 좁은 방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밥도 형편없었습니다. 쌀밥도 아니고 뭔지 모를 음식이었습니다. 아이가 입맛이 없다며 잘 먹지 않았습니다. 준혁아, 조금만 참자. 곧 한국 가면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어. 매일 그렇게 달랬습니다. 아이도 알았는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대사관 영사님이 오셨습니다. 면담이었습니다. 북한 어디 출신이세요? 평양입니다. 직업이 뭐였습니까? 공군 조종사였습니다. 영사님이 놀라셨습니다. 여자 조종사요? 그것도 전투기를? 네, 그렇습니다. 증명해야 했습니다. 조종사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비행기 기종, 부대 위치, 훈련 내용, 세세하게 물어보셨습니다. 다행히 다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로 기다림이 시작됐습니다. 1달, 2달, 3달. 시간은 더디게 흘렀습니다. 다른 탈북자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한국 간대요.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부러웠습니다. 언제쯤 우리 차례가 올까요? 준혁이는 나날이 수척해졌습니다. 엄마, 언제 나가요? 곧이야, 곧. 5달이 지났습니다. 2019년 10월이었습니다.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김명혜 씨, 준혁이 어머니 승인 났습니다. 한국 가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정말요? 정말 한국에 갈 수 있어요? 네, 곧 비행기 표를 끊어드리겠습니다. 준혁이를 꼭 안았습니다. 준혁아, 우리 한국 간다. 대한민국에 간다. 아이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뒤 공항으로 갔습니다. 목사님들이 배웅 나와주셨습니다. 한국 가서 잘 사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겁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처음 타보는 민항기였습니다. 전투기는 수백 번 탔지만 이런 큰 비행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구름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저기 봐. 저 밑이 우리가 지나온 길이야. 엄마, 이제 한국 가는 거죠? 응, 이제 집에 가는 거야. 2019년 11월 인천공항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 땅이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공항 바닥에 무릎을 꿇고 땅을 만졌습니다. 준혁아, 우리 도착했어. 우리 이제 집에 왔어.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준혁이도 울었습니다.
통일부 직원분들이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바로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탈북자들이 적응 훈련을 받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었습니다. 깨끗한 건물이었습니다. 방도 따뜻했습니다. 온수가 나왔습니다. 뜨거운 물로 샤워를 했습니다. 얼마 만에 제대로 된 샤워인지 모릅니다. 깨끗한 옷도 주셨습니다. 밥도 3끼 나왔습니다. 쌀밥에 반찬도 여러 가지였습니다. 준혁이가 엄마 여기는 밥이 정말 많아요라고 했습니다. 가슴이 찡했습니다.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사회에 대해 배웠습니다. 은행 사용법, 지하철 타는 법, 병원 가는 법, 휴대폰 쓰는 법.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북한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인터넷이었습니다. 컴퓨터로 세상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북한 소식도 찾아봤습니다. 김정은 소식, 평양 소식,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실까? 오빠는 괜찮을까? 준혁이도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원 안에 있는 학교였습니다. 남한 아이들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처음엔 말투가 달라서 놀림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너 말투 이상해라고 했다나요? 하지만 선생님들이 잘 도와주셨습니다. 다 같은 우리 민족이에요. 준혁이도 우리 친구예요. 아이들도 곧 친해졌습니다. 준혁이가 웃으며 돌아오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석 달간의 교육이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사회로 나가야 했습니다. 정착금을 받았습니다. 몇백만 원이었습니다. 북한 돈으로 치면 상상도 못할 큰 돈이었습니다. 집도 알아봐야 했고 준혁이 학교도 정해야 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선생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임대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 신청해 보세요. 아파트라니 평양에서 살던 그 관사촌보다 좋았습니다. 2020년 봄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우리에겐 궁전 같았습니다. 방 2개, 화장실, 부엌. 온수도 나오고 난방도 잘 됐습니다. 준혁이가 엄마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라며 신나했습니다. 그래, 우리 집이야. 이제 여기서 살 거야.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높은 건물들, 자동차들,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니는 모습. 이게 바로 자유구나 싶었습니다. 어느 날 북한산을 갔습니다. 서울 근처에 있는 산이라고 해서 올라가 봤습니다. 산 정상에서 서울을 내려다 봤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전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옛날 제가 조종하던 그 전투기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조종사가 숙청당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능력만 있으면 누구든 조종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준혁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아니야, 기쁜 눈물이야. 엄마는 말이야, 준혁아. 내가 이 나라에서 하고 싶은 거 뭐든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쁘단다.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조종사가 되고 싶으면 조종사도 될 수 있어. 아무도 너를 반동 자식이라고 부르지 않아.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할 수 있어. 준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저 열심히 공부할게요. 엄마처럼 멋진 사람이 될게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도와주셨던 목사님들 생각이 났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당에 갔습니다.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이라는 찬송가를 부르다가 울컥했습니다. 북에 남은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오빠 생각도 났습니다.
평양의 대동강, 묘양산, 고향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찬송가를 부를 수 있다는 게 감사했지만 동시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명절이 되었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집에서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북에서는 제사도 제대로 못 지냈는데 여기서는 자유롭게 조상님께 절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진을 놓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저 명희입니다. 준혁이랑 대한민국에 잘 왔습니다. 여기는 자유롭습니다. 아버지께서 지키려 했던 그 나라는 아니지만 여기가 진짜 우리 민족이 살아야 할 곳인 것 같습니다. 준혁이도 절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한강을 걸었습니다. 준혁이와 함께 한강 둔치를 걸으며 자유를 실감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하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준혁아, 이게 자유야. 이게 우리가 찾아온 자유란다. 준혁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여기 와서 좋아요. 지금 준혁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 저 공학 공부하고 싶어요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내가 원하는 걸 하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는 자유롭게 자랄 겁니다. 이 아이는 반동 자식이 아니라 대한민국 청년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제가 목숨 걸고 국경을 넘은 보람이 있습니다. 가끔 북쪽 하늘을 바라봅니다. 저 너머에 어머니가 계십니다. 오빠도 있습니다. 제가 자란 평양도 있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이산 가족처럼 저도 헤어진 가족을 그리워합니다. 통일이 되면 어머니를 다시 뵐 수 있을까요? 우리 세대의 통일을 볼 수 있을까요?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말을 쓰는데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통일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준혁이 손을 잡고 평양에 가고 싶습니다. 어머니를 뵙고 오빠를 만나고 아버지 산소에 가서 제대로 절을 올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통일이 됐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여기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자유롭게, 당당하게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자유를 지켜주셔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